이런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025년 뉴욕타임즈 딜북 서밋에서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역사적인 장면이 하나 연출됐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심장,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그리고 암호화폐 혁명의 최전선에 있는 인물이죠.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 이 두 사람이 한 무대에 섰습니다. 정말 그림이 안 그려지는 조합이었죠, 처음에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거물의 대화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금융의 현재와 또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한 명은 전통금융의 제왕이고 다른 한 명은 디지털 금융의 개척자니까요. 말 그대로 세기의 만남이었습니다. 세대도 완전히 다르고요. 네, 1988년에 블랙록을 세운 분이니까 금융계에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고 그럼요.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2012년에 코인베이스를 창업한 그야말로 젊은 기술혁신가잖아요. 이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인 거죠. 이 대담의 진짜 재미,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때 서로를 거의 적으로 여겼던 두 세계가 있잖아요. 네, 거의 물과 기름이었죠. 바로 그 두 세계가 어떻게 손을 잡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대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는 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레리 핑크 회장의 변화는 와, 이건 정말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하죠. 불과 몇 년 전까지의 비트코인을 돈 세탁의 지표라고 아주 강하게 맹비난했던 사람이 네, 인덱스 오브 머니 런더링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그 사람이 지금은 미국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이 되니까 뛰어든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철학적인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던졌죠. 그런데 이번 대담에서 본인이 직접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걸 진화, 영어로는 evolution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진화. 스스로의 변화를 그렇게 정의했군요. 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고 직접 밝혔어요. 팬데믹이요? 그 전 세계적인 위기가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좀 의외인데요. 그쵸. 보통은 위기 상황이면 더 보수적으로 변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 시기에 암호화폐를 아주 강하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크립토 네이티브들과 거의 끝장 토론을 했답니다. 아, 정말요? 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기존 관점이 정말 맞는 건지, 내가 혹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시험해봐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죠. 와, 그 나이에 그 위치에서 자기 생각을 의심하고 재검토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정말 대단한 점이죠. 그렇게 비판의 칼날을 내려놓고 아주 진지하게 파고들기 시작했고 2020년쯤부터는 비트코인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화를 거쳐서 내린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두려움의 자산, an asset of fear라고 했죠. 이건 대체 무슨 뜻인가? 그냥 가격이 무섭게 오르내려서 그런 건 아닐 테고요. 하하, 네, 그건 아니고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가 말한 두려움은 바로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이요? 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 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그렇죠. 혹은 지정학적 위기나 예측 불가능한 금융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 일종의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그냥 범죄자들이나 쓰는 음지의 화폐로 봤다면 이제는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속에서 가치를 보존하는 합법적인 수단, 금과 같은 역할로 인정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벼락부자를 위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로 그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의 변화가 결국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IBIT 출시라는 정말 엄청난 행동으로 이어진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인식의 전환이 없었다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ETF를 내놓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레리 핑크가 그렇게 개인적인 진화를 겪는 동안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전통 금융기관 전체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죠. 네. 바로 혁신가의 딜레마에 빠졌다고요? 맞아요. 아주 유명한 경영 이론이잖아요.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의. 네. 기존의 성공이 안주하다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 파괴되는 거대 기업들의 이야기.
암스퉁은 거대 은행 같은 곳들이 지금 딱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 겁니다.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중적인 모습이요? 네.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로비팀을 동원해서 규제 포획, regulatory capture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아, 규제 포획.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말 그대로 규제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경쟁자인 암호화폐 산업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꿀단지를 뺏기기 싫으니까요. 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규제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회사 안에 다른 부서, 예를 들면 혁신팀이나 디지털 전략팀 같은 곳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커스터디 같은 암호화폐 기술이 바로 우리 회사의 미래라고 외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와, 한 몸인데 머리가 두 개인 셈이네요. 오른손으로는 암호화폐를 밀어내면서 왼손으로는 끌어안고 있는 격이군요. 엑셀을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격이죠.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워렌 버핏이나 고 찰리 먼거처럼 비트코인을 쥐약이라고까지 불렀던 그 올드 가드들에 대한 그의 분석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들을 그냥 텔렸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어떻게 분석했나요? 그분들이 살아온 달러의 시대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고 분석했어요. 아, 시대적 배경에서 원인을 찾았군요. 네, 생각해보세요. 20세기 내내 미국 달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절대적인 환경 속에서 불을 쌓고 성공 신화를 쓴 세대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곧 신뢰였던 시대죠. 그런 분들에게 국경도 없고 중앙은행도 없는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금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이질적이고 심지어 위험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일종의 세대론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자산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네요. 그렇게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어쨌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군요. 맞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바로 비트코인의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가격 움직임, 핑크 회장은 이 원인을 뭐라고 봤나요? 아주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 레버리지드 플레이어스 때문이라고요. 레버리지 투자자들? 네, 쉽게 말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빚을 내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이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아, 소위 말하는 단타나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어요. 그 시점이 바로 블랙록의 ETF 출시 이후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하는 큰 손들, 진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합법적이고 또 믿을 수 있는 투자 통로가 열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선수들의 질이요? 네. 예를 들어서 재단이나 기금, 심지어는 몇몇 국부펀드, 서버린 펀드까지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어요. 와, 국부펀드까지요?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이건 단타를 노리고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아주 묵직한 장기 자금들이죠. 그렇겠네요. 즉, 비트코인이 더 이상 투기판을 넘어서 제도권의 장기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고 또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 도박꾼들이 득실되던 시장에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연금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바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암스트롱 CEO도 바로 그 지점에서 규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2025년 10월에 있었던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 사태를 예로 들면서요. 맞습니다. 그때 정말 수많은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 그 사태가 대부분 규제가 아주 허술한 해외 거래소에서 터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 미국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군요. 상대의 첩으로 덜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미국 안에 명확한 규제 틀이 있었다면 투자자들을 훨씬 더 잘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제대로 된 규제가 산업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정시키고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겁니다. 맞는 말이네요. 규칙이 명확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규제 문제가 두 사람의 대화에서 가장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암스트롱은 2025년을 암호화폐가 회색 시장에서
잘 정비된 제도권으로 들어서는 원년이 될 거라며 아주 큰 기대감을 보였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나 전반적인 시장 구조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을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 자금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2024년 선거에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약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고 코인베이스만 해도 약 5천만 달러를 썼다는 사실이 공개됐죠.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암스트롱은 이걸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방어했습니다. 네, 그 태도가 아주 인상적이었죠.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우리 산업에 친화적인 후보를 밀어줘서 우리 산업에 적대적인 정책을 쓰는 나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정당한 정치활동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 듣기에 따라서는 좀 아슬아슬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돈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레리 핑크 회장의 생각은 좀 달라 보였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JP모간의 제미 다이먼 회장이 이런 로비를 돈으로 환심을 사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질문을 던졌거든요. 네. 그러자 핑크 회장은 블랙록은 정치 기부를 할 때 항상 양당에 정확히 50대 50으로 한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아, 공화당과 민주당에 똑같이 기부한다. 그렇습니다. 특정 정당을 밀어준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무언가를 산다, buying something이라는 오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신중한 태도였죠. 와, 규제의 필요성에는 둘 다 동의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월스트리트의 노련함과 실리콘밸리의 저돌성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었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쪽은 시스템 안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한쪽은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위해 공개적으로 세력을 과시하는 방식이죠. 아주 다른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정말 딱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이게 미래다라고 외친 게 있었죠. 네, 바로 토큰화, 토크나이제이션이었습니다. 핑크 회장은 심지어 토큰화를 AI에 비유하기까지 했어요. 금융산업을 송두리째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단언했고요. 맞습니다. 그의 비전은 정말 원대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주식, 채권은 물론이고 심지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제가 좋아하는 미술품까지 전부 다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 아파트를 토큰으로 만든다는 게 그럼 제 집 문서가 디지털 파일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건가요?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한 채 거래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우, 말도 말세요. 등기소 가야죠. 법무사 써야죠. 은행 왔다 갔다 해야죠. 그렇죠. 그 수많은 중간 과정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핑크 회장은 이걸 마찰 비용, 프릭션 코스트의 제거라고 표현했어요. 거래가 거의 실시간으로 훨씬 더 싸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주식을 사도 결제되는데 이틀이나 걸리는 지금 시스템이 정말 과거의 유물이 되는 거군요. 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처리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와, 그가 언급한 잠재 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전 세계 디지털 지갑의 4.1조 달러가 그냥 잠자고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이 토크나 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1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5천조 원이 넘는 거대한 돈입니다. 5천조 원.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네요. 이 돈이 지금은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같은 형태로 그냥 멈춰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서요. 토큰화는 바로 이 잠자는 거인을 깨워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전통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들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있던 돈이 전통자산으로 넘어오는 다리가 놓이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투자의 민주화,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국경 없는 자본 시장이 열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암스트롱 CEO가 은행들의 속내를 아주 날카롭게 짚었죠.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토록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그렇죠. 은행의 핵심 사업 모델이 뭐겠습니까? 결국 고객 예금을 받아서 그걸로 대출해주고 그 이자 차이, 즉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고객들이 은행 예금을 빼서 심지어 요즘엔 이자까지 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간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야말로 실존적인 위협인 겁니다. 아, 자금줄이 말라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 아까 말했던 규제 포획을 시도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결국 은행들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거라고 예측했죠. 네, 또 한 번 혁신가의 딜레마를 언급하면서 살아남는 은행은 결국 변화를 받아들일 거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1년에서 2년 안에 똑똑한 은행들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심지어 거기에 이자까지 지급하게 될 거라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네요. 이런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레리 핑크가 던진 경고가 제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경고였죠? 화폐와 경제의 디지털화에서 미국을 앞서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나 브라질이요? 네, 미국의 가장 큰 힘은 결국 세계 최강의 자본 시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토큰화라는 이 새로운 물결에 뒤처지게 되면 그 자본 시장의 리더십마저 잃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위기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요. 와, 금융의 미래에 대한 정말 큰 그림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돈의 흐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하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코인베이스가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긴 것도 그런 큰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연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로 이어지죠. 왜 옮긴 건가요? 전통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델라웨어주의 법인을 세우는 걸 선호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법률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암스트롱은 최근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들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고 특히 창업자가 이끄는 기술 기업에 적대적으로 변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아, 창업자에게 불리한 판결들이 나왔군요. 네, 그래서 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찾아 텍사스로 떠났다는 거죠. 이건 미국의 연방주의, 즉 각 주가 서로 경쟁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아주 고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레리 핑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토큰화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토큰화가 진정한 주주민주주의, 쉐어홀더 데모크래시를 가져올 거라면서요. 기업 이전 문제와 주주민주주의, 이게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연결이었어요. 저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은 우리가 주식을 사도 그 주식의 최종 소유자가 누구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수많은 증권사, 예탁원 같은 중개기관을 거치기 때문이죠. 네,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소액 주주들은 주주총회 투표 같은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사실 관심도 적잖아요. 그렇죠. 우편물 오면 그냥 버리기 일쑤죠. 하지만 모든 주식이 토큰화되면 블록체인 위에 누가 언제 몇 주를 샀는지 모든 기록이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남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모든 주주가 자기 스마트폰으로 너무나도 쉽게 터치 몇 번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와, 기술을 통해서 소액 주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커지고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엄청난 비전이죠. 와, 기술이 단순히 거래를 편하게 하는 걸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핑크 회장이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해 던진 경고는 정말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가 제시한 데이터를 듣고 저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떤 데이터였죠? 2024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월 평균 15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데 2025년 들어서는 그 숫자가 월 평균 3만 1천 개로 곤두박질 쳤다는 겁니다. 5분의 1 토막이 난 거네요? 거의요. 그는 이 빈혈에 걸린 고용시장을 보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냐. 바로 그 질문이었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선거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잠시 채용을 미루는 거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게 AI나 토큰화 같은 기술 발전 때문에 아예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어지는 영구적인 노동 대체의 시작이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는 후자의 가능성을 아주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소수의 부유층은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부를 쌓고 기술에 밀려난 다수는 일자리를 잃는 K자형 경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저희는 지금 금융혁신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핑크의 경고는 이 혁신적인 기술이 결국 기술을 가진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 사이의 격차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려놓을 거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이 화려한 대담의 이면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무거운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효율성과 성장의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될지에 대한 질문이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마지막으로 암스트롱 CEO가 제시한 예측 시장, 프리딕션 마켓이라는 아이디어는 이런 어두운 미래와는 또 다른 아주 독특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네, 조금은 논쟁적일 수 있는 아이디어였죠. 예측 시장이라는 게 뭔가요? 특정 사건, 예를 들어 다음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같은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사람들이 돈을 거는 시장입니다. 그럼 그냥 도박 아닌가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신호, 즉 집단지성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 채널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심지어 정부가 어떤 세금 정책이 GDP 성장에 더 도움이 될지 이 정책과 저 정책을 예측 시장에 올려서 시장의 반응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도 있다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와, 정책을 시장에서 테스트한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아주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를 던졌습니다. 바로 내부자 거래 문제였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지적이었습니다. 더 좋은 신호와 시장의 정직성 사이의 충돌. 이건 양립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닌가요? 그게 바로 그가 던진 질문의 핵심입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측 시장에서 더 정확한 신호, 즉 더 정확한 예측을 얻으려면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게 유리하겠죠. 당연하죠.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참여하는 순간 시장의 공정성, 즉 정직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네요. 불공정 게임이 되니까. 과연 우리는 더 정확한 예측이라는 효용을 위해서 공정성을 희생할 수 있는가? 그는 이 정답 없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측 시장이 가진 복잡성과 잠재적 위험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레리 핑크 회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참고로 핑크 회장은 개인적으로 이런 단기 베팅 시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면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죠. 하하, 역시 월스트리트의 검을 담네요. 정말 밀도 높은 대화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제 암호화폐와 전통금융은 뭐랄까 서로를 무너뜨려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인프라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생관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레리 핑크가 그리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라는 그 거대한 비전과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스테이블 코인, 커스터디 같은 기술 인프라가 완벽한 한 쌍을 이루는 모습이죠.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블랙록은 자산 관리자로서 토큰화할 자산을 제공하고 코인베이스는 기술 제공자로서 그 자산을 담을 그릇과 파이프라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금융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거대한 돈과 정치력이 얽히면서 투명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 더 거세질 수밖에 없겠고요. 당연한 수순입니다.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과 감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대화에서 제 머릿속에 가장 깊이 박힌 것은 비트코인이나 ETF, 토큰화 같은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도 레리 핑크가 마지막에 던진 그 무서운 경고입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경고 말씀이시죠? 네, 기술 발전이 가져올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부의 양극화 말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술혁명이 단순히 우리 투자 포트포리오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 일의 의미, 그리고 부의 분배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개인으로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